충무로의 IPC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귀여움 연구 모임이라는 해서 계속 귀여움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거나 좀 여러 가지 기획을 하거나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부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순희 작가님께서 참여하신 전시를 한번 제가 서문에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작업부터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인연이 닿아서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이제 이하림님은 예술, 문화현상, 사회, 사회 관계를 비판적으로 탐구해 오시기도 하면서 어떤 귀여움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또 깊이 있는 연구를 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그 관심 분야가 손예지 작가님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하기에 저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손예지 작가님에 대한 토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하름 모더레이터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주말에 오신 만큼 좀 흥미롭고 좀 즐거운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더레이터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책임이 막중하네요. 네, 이번 쉿 전시 같은 경우는 네 분의 작가님이 다 굉장히 귀엽고 약간 팝하고 대중문화적으로 친숙한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거에 어떤 유머 감각을 곁들이는 것을 이제 하고 있다고 서문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손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전시를 기해서 특별히 이번 표현하고 싶었던 바 혹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 중점을 뒀던 것들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전시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큰 주제를 잡았다거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를 잡았다거나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평소에 아까 설명해 주신 거랑 비슷하게 자주 다뤄왔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을 겪으면서 살면서 사람들 내면에서 떠오르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앞서 설명해 주신 거랑 마찬가지로 기억 캐릭터나 아니면 대중매체에 나오는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인물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틀고 꼬집고 패러디한 그런 작업들을 쭉 해왔고, 이번 전시도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으로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전시 다 보셨을 거고 지금도 이제 화면에 떠 있지만 되게 언뜻 보면 굉장히 팝하고 뭔가 아기자기한 이제 이미지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또 들여다보면 굉장히 뭔가 폭력적이거나 잔인하거나 뭔가 되게 통렬한 느낌들이 많이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어떤 부정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걸 이제 작업에서 많이 표현을 하시고 되게 귀여운데 다들 뭔가 다치거나 막 힘들어하거나 지쳐있거나 이런 이제 캐릭터들이 많이 보여요. 이런 부정성을 이제 작업에서 표현하시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평소 성격이랑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조금 냉소적으로 뭔가를 본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제 성격이랑 많이 맞닿아 있고, 어렸을 때부터도 저는 긍정적이고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화사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이나 그런 좀 통렬한 얘기들, 그런 거에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런 거에 왜 매력을 느꼈냐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얘기들은 되게 구체적이지 않고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안 하니만 못하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런 구체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얘기보다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은 그에 반해서 항상 너무 명확하고 태부를 찌르는 그런 정확하게 디테일한 얘기들이 많아서 부정적인 얘기들, 조금 그런 비평적인 얘기들에 흥미를 많이 느꼈고,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림을 창작하면서 그런 요소들이 묻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거 모더레이터 제안을 받으면서 작가님 작업을 이제 일단 유선상을 전달을 받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도 이제 좋았지만요. 전시회 이제 직접 와서 보는데 이제 굉장히 큰 그림이 있었잖아요. 캔디 마운틴 8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되게 길쭉한데 이거를 보는데 약간 화면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되게 강렬한 혼돈스러움 같은 걸 저는 작가님 작업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회화라는 거는 작업의 어떤 주제부가 있잖아요. 그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강조해서 그곳에 이제 힘을 쏟고 다른 곳에 조금 덜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법칙이 원래는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 되게 모든 부분이 다 비슷한 강도로 비슷하게 뭔가 있고 사람들은 또 되게 다 각자가 서로에게 관심 없이 각자 각자의 할 일 속에서 이제 살아있는 상태가 되게 딱 그 혼돈이 이 큰 작업에서라서 더 그런 건지 느껴지는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고 그래서 이렇게 혼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어떤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권력이 그것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같은 것이 되게 있는데 또 한편 권력은 되게 분명하게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군인도 있고 이게 경찰도 있고 되게 권력이 강한 사람들이 뭔가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누구를 공격하고 있거나 혹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거나 이런 식의 어떤 장면들이 되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권력의 부재, 어떤 규율의 부재 같은 것이 작가님의 작업에서 좀 제가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있을까요? 이런 복잡다단한 스타일의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뭐 하나하나의 굉장히 많은 뭐 하나하나의 부분에 제가 깊숙이 생각한 거를 다 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특히 느껴지는 게 다 그려놓고 보면 분명히 다른 시기에 각자 그린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많이 다루고 있구나 싶은 부분이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공권력이라던가 그런 거의 부재 혹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 그런 것들 많이 그리게 됐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나 실제 생활에서 겪고 보고 하면서 느끼셨고 공감하셨을 주제들인 것 같긴 한데 저도 그거를 그래서 똑같이 그냥 이 동시대를 산 사람으로서 그냥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런 뭐 특히 경찰이나 군인 같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에 느껴지는 분노라거나 혹은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내가 어떤 화를 입었을 때 그 사람들이 똑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느껴지는 불안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평소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림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다양한 일면들이 많이 보이지만 작가님 작업에서 특히 이번 전시에서 많이 느껴지는 건 어떤 폭력성, 누군가 죽고 누군가 다치고 누군가 폭력을 저지르고 저기도 보면 지금 뮬란 포스터에 인종차별적 발언이 써있거나 뭐 누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어떤 기술적인 디스토피아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이 어떤 인간의 이익에 공모하지 않고 기술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힘들어지거나 기술이 우리를 오히려 피해를 입히거나 하는 장면들이 되게 이번 전시에서 많이 보인 것 같아요. 혹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력에 관한 어떤 이미지 그리고 기술적 디스토피아에 대한 이미지들이 어떤 전시에 걸렸던 그림에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뭐 폭력 같은 경우는 슈가캔디 마운틴 6번 작업 같은 경우는 전쟁과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죽음에 대한 거를 아예 주제로 잡고 그렸던 그림이에요. 네, 지금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가 그때 한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던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게 전쟁 발발하기 이제 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그런 뉴스 얘기를 하다가 전쟁 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을 다들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그냥 항상 얘기했거든요. 야 전쟁 절대 안 나. 무슨 전쟁이나 말 저거 그냥 협상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지 전쟁 절대 안 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던 게 내가 이 국제 정세를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걸 별개로 이 전쟁으로 대표되는 폭력이라는 게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언제든 안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도 당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건데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느끼고 있었구나. 내일이 아니라고 느낀다거나 하는 식으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그 전쟁이 이제 진행되는 양상이나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이것도 그냥 하나의 어떤 마치 엔터테인먼트인 것처럼 소식을 퍼다 나르게 바쁘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제 돈벌이하기 바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강하게 인상을 받아서 이렇게 그림에 많이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 되게 무력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폭력이 사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되게 무력함과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무관심함 같은 게 굉장히 잘 표현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인상 깊게 봤었고요. 또 다른 하나 어떤 기술적 디스토피아에 관련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보시나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부분에 이제 특히나 중점적으로 많이 다뤘던 주제인데 제가 어떤 기술 발전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이라거나 아니면은 저거 저대로 가면은 나중에 분명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거야라고 생각을 강하게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그려놓고 보면 나중에 이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제 그림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묘사한 파트가 많더라고요. 짚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기술 발전 그리고 그거에 따른 뭐 혁신적인 뭐 디바이스의 개발이라던가 새로운 뭐 가상 세계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일절 관심이 오히려 없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고 그 변화하는 사회를 그 기술이 앞장서서 계속해서 이끌 것이고 그 변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에 기술이 있을 거라는 느낌을 저도 받잖아요. 싫어한다기보다는 큰 관심이 없고 막 들여다보는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느껴질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알아야 될 것 같은 마음 마치 나 저거 모르면은 나중에 이거 분명히 이거 곤란해질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반면 또 그걸 쫓아가고 싶지는 않고 막 알아보고 싶지는 않고 하는 그런 마음 이 두 가지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게 약간 저한테 불안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게 자꾸 발전해 가는데 나는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약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조금 뒤틀려서 작품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어른이 되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요즘 되게 많은 어떤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너무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침투가 돼 있어서 그거가 되게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모르고 있고 저는 이제 전공이 미학이니까 굉장히 철학이고 기초학문이고 사실은 굉장히 기술과는 상관이 없는 영역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책 보고 공부하고 이러는데 여기서도 뭔가 챗GPT라던가 이런 것에 어떤 도움과 어떤 경계가 없으면은 그런 연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으니까 되게 이거 좀 알아야 되나 근데 꼭 알아야 되나 약간 이런 불안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 같고 되게 재밌는 약간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거를 근데 작가님이 이렇게 그리시면서 가시화를 좀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개인적으로든 관객들에게든 뭔가 추구하는 바가 있으실까요? 이제 이제 작업에 나온 그림들을 이제 몇 면이 보면
저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었던 조그만한 불안이라던가 조그만한 부정적인 기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과장해서 그림 안에 확대 투영하는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과장이나 비약이 어떤 일종의 코미디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비약을 많이 이제 기법으로서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무언가를 크게 과장해서 그리는 과정 속에서 저도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기분이지만 정확히 이게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는 것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뭔가가 좀 싫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내가 왜 싫은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싫은데 그냥 이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그냥 이렇게 넘기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건데 나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는 제 감정 같은 것들이 많다고 느끼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저 스스로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느꼈던 감정이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그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였구나 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감정들을 정리하고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시간이 저한테도 의미가 있게 느껴지고 또 마찬가지로 저 또한 이제 창작을 하지만 다른 창작물을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고 지나갔는데 이게 도통 정확히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뭐쓴 글이나 그림 같은 거를 보고 이게 그거였구나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가 저번에 느꼈던 그 애매모호한 감정이 이거였구나라고 깨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 그림도 누군가가 보고 내가 분명히 일상생활에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느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그냥 넘겼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과장된 그림들을 보고 좀 한 번 정도는 무릎을 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수희 작가님 작업의 특징이 되게 공감대가 잘 형성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저도 직접 실제로 보고서 이게 사실 되게 부정적이고 사실은 안 좋은 감정이라고들 하지만 그걸 또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라고 했을 때 오는 어떤 안도감 같은 게 있잖아요. 수희 작가님 작업 특히 뭔가 자조하는 특히 드로잉에는 그런 게 많은데 이제 사실 내가 뭐 못하니까 나도 자조를 하는데 나 혼자 자조하면 또 싫잖아요. 남들도 같이 자조했으면 좋겠다. 다들 비슷한 생각하는구나. 이게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사실은 사회에서 잘 보여지거나 과시되지 되면 안 되는 감정으로 이제 여겨지는 감정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남들도 보고 있고 그걸 또 너무 심각하게 몰입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약간 웃으면서 넘기는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내 것도 약간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이제 비극을 보고서 이제 그런 어떤 내가 내 안에 있는 웅덩이 같은 걸 해소하는 그런 것이 되게 굉장히 그 전에 기존의 비극은 되게 비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정말 웅장한 죽음이 있고 신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소한 곳에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의 방식이 있다는 게 좀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얘기를 했으니까 좀 표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작가님이 방금 뭔가 그런 주제 특별히 생각하고 그리진 않는다고 하셨지만 뭔가 처음에 이 작업의 어떤 구도를 설정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뭔가 배치를 어떻게 하신다든지 그 계획을 얼마나 세우신다든지 그 그림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이제 보여지는 그림들이 조금 팝한 컬러감들 가지고 있고 조금 형태들도 좀 아기자기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흔히 귀엽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쁘고 귀엽다라고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화면에 많이 의도적으로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 거는 이제 내용이 아무래도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과 조금 더 대비돼서 그 내용이 조금 더 그 형식이랑 충돌을 일으키는 거를 의도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이런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막 가로가 이제 막 5m가 넘어가고 그런 작업에다가
안에 내러티브도 과밀하게 채워져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제 큰 줄기 몇 가지를 중간중간에 설정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는 그리면서 또 그리면서 또 채워가고 하는 식으로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시다 보니 뭔가 폭력과 디스토피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다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것보다 이 방식이 저는 또 좋다고 느낀 게 그러다 보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빠른 세상에 내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리다 보면 다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큰 줄기만 놓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빠르게 반영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 지나가는 이슈를 빨리빨리 반영해서 넣을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면. 사실 그래서 이제 손윤희 작가님 작업 특징이 그 밈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되게 특정 사용자들에게 어떤 국한된 어떤 커뮤니티에 국한되면서 유행하는 말이나 혹은 그냥 소위 짤방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만 봐도 이제 사람들이 다 내용을 이해한다던가 혹은 유명한 유명한 재밌는 이제 이미지들, 문구들 같은 거나 그런 걸 되게 저도 인터넷 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라 되게 보고서 반가웠던 이제 장면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 이유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도 거의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온라인 세상에서 보내는 편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새는 특히나 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익숙한 이미지가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이미지가 이제는 밈이 된 거죠. 예전에 같았다면은 뭐 굳이 밈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뭐 대중매체의 캐릭터라던가 그런 것들이 친숙한 요소여서 그동안 많은 팝 아트에 쓰여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더 익숙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게 밈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업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끔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밈 이미지들이 조금 유머로 담고 있고 딱 보면은 이해도 어렵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제가 추구하고 있는 그림의 결이랑 배를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또그 자연스럽게 그림이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리서치도 하시나요? 밈 가지고 이런 밈 써야겠다든가. 오늘은 밈 리서치 시간 갖자 뭐 이렇게 하진 않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밈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자기 취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툭툭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항상 캡처해 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뭐 갖고는 있습니다. 사실 밈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터넷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국한된 그런 사용자가 국한된 어떤 소재이고 또 한편으로 되게 특정한 시기에 국한되고 또 특정한 연령대에 국한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이미지들이잖아요. 그런 걸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속적인 것일 수도 있는 미술 작품 작업과 이제 옮겨 놓으실 때 어떤 그런 거좀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은 제가 특히나 뭐 패러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항상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시기든 유행어라는 게 있잖아요. 요새는 뭐 줄임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 시점에 꼭 그 유행어 같은 거를 가사로 활용한 노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 이 창작자고 가창을 하는 사람이든 작곡을 하는 사람이고 이 창작자들도 나랑 같은 동시대를 향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확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에 좀 더 마음이 쉽게 가고 이제 창작자랑 그리고 듣는 사람이랑 본딩이 잘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데 또 반면에 한 1, 2년만 지나도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유행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되게 좀 깐지럽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지난 건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제가 걱정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또 반면에 그 부분이 또 그 노래에서 은근히 기다려지기도 하거든요. 노래가 이제 시간 지나면서 아 이제 그 촌스러운 부분 나올 텐데 이제 그런 또 생각도 들고 하면서 은근히 그게 어떤 맛으로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밈을 그림에 활용했을 때도 제가 오래 지난 유행어를 보거나 혹은 예전 영화에서 쓰여져 있는 어색한 CG 같은 거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아, 이상하게 좋기도 하다 하는 그런 감정으로 느껴지실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더 사실 크게는 방금 이제 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특정한 시기 그리고 특정한 집단에서 사용되는 좀 이미지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입장이지만 뭐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남긴 이 뭐 작품이 시기를 세기를 거쳐서까지 존속되고 향유되는 그런 막 긴 타임라인을 가진 멋진 막 작업이다 막 이런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생각의 종국에 가서는 뭐 제가 만들고 창작하는 이 이미지도 밈과 똑같이 특정한 시기에 결국은 특정한 대상들만 즐기는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이 밈과 미술 작품이라는 게 그렇게 막 크게 다른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밈이라는 게 미술 작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고 제가 2017년에 북서울미술관에서 했던 그 덕후에 대한 전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되게 뭐라고 하지? 어정쩡하고 하다고 한번 깐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덕후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약간 이거 보니까 덕후라는 느낌을 이제 받았었거든요. 저는 너무 지성 오타쿠여가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왜냐면 그게 아직 덕후라는 그거 자체가 한국 미술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현상을 이제 포착하시느라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덕후 작가들이 자신의 어떤 그 덕후의 본령을 발휘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는데 굉장히 딥하게 표현하게 됐거든요. 그 후로는 그 딥하게 표현한 게 이제 그냥 단순히 덕후가 뭐 수집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소재가 아니라 굉장히 그 각자의 어떤 그 서브컬처적인 베이스로부터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영역이 드러나는 데까지 그 몇 년 사이에 되게 한국 미술계에서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일단 밈이 뭐 오래 갈까 예전에 밈이 사용되는 어떤 거 그래서 그것이 미술관에 들어왔다는 거 그런 현상 자체가 저는 되게 신기하고 재밌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사실 예전에 밈이라는 거는 주로 되게 헤비 온라인 유저들 막 DC 인사이드 이런 되게 딥한 사이트에 가는 사람들끼리만 즐기는 문화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보편화돼서 이제는 막 공중파에서 수입을 하고 막 밈 공부해야겠다 이런 표현 몇 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빠르게 따라잡아야 이걸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굉장히 어떤 소통에 있어서 밈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진 사회가 되었구나. 그게 되게 빠르게 반영된 작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밈 관련해서 혹시 더 하실 수 있을까요? 밈 관련해서요. 근데 뭐 지금까지 밈 얘기 이렇게 떠들어놓고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저는 뭐 제 작업의 주된 뭐 키워드가 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냥 뭐 밈도 여러 가지 워낙 많은 내러티브를 담다 보니까 소재들을 많이 수집해서 쓰고 있는 편이라서 그것 중에 하나로 저도 그냥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좀그 밈이라는 얘기는 좀 제가 주목을 사실은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유통이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되게 어쨌든 미술관이라는 조금 더 공적이고 되게 공동체의 어떤 보편성을 다루는 공간에 이것이 옮겨져 왔을 때 이제 그것이 호응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관객들이 어떤 추구하는 바 혹은 알고 있는 바라는 것이 지금 되게 그런 되게 온라인 이미지 유통 혹은 온라인의 어떤 그 소통 시스템이 너무나 지금 이 사회에서 중요해졌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미술관이라는 사실은 되게 기관인 공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또 어떤 방식으로 다시
또 그런 미 중에서 어떤 밈들이 들어오고 어떤 것이 좀 호응을 얻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런 전시를 보면서 관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저는 좀 관심이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요즘은 밈이라는 걸 경계하는 추세도 있잖아요. 소위 밈적 사고라고 해서 이제 밈에 따라서 우리가의 활동이 어떤 정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보면은 마치 어떤 조건반사처럼 파블로프의 개처럼 아 이거는 밈이야 하고서 내버텨야 되는 그런 어떤 수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사실은 밈에는 내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또 어떤 작가님이 그 그림을 그리실 때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서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방금 얘기해주신 그런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인터넷 인간으로서 밈을 소비하는 방식보다 조금 더 깊게 사고하는 경우잖아요. 뭐 민족 사고에 대한 일단 단어 자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저는 뭐 고려하고 밈을 쓰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밈을 아예 그냥 작업의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밈 자체에 관한 조금 깊은 사고를 가지고 그것까지 작업에 반영하는 식이라기보다 정말 그냥 밈이 인터넷에 흔히 말하는 밈적 사고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이 밈을 대하는 방식 그 자체 그냥 그 이미지를 빠르게 갖다 쓰고 요거 한번 웃고 넘기고 갖다 치우고 또 다음 밈 가져오고 갖다 치우고 이런 식으로 밈을 많이 기본적으로 소비 패턴이기 때문에 그 소비 패턴 자체를 그림에 가져왔다고 보는 게 더 제 그림에는 적합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는 게 저도 공감이 되네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표현 방식 중에서 이제 귀여움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의도적으로 귀여움이나 어떤 캐릭터 같은 거를 활용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택하게 되는 것도 있을까요? 어떤 활용하는 의도 같은 것이? 처음 이제 귀여움이 느껴지게끔 이제 소위 귀여움을 느끼는 형태라는 게 얼추 정해져 있잖아요. 뭐 크고 동그란 눈이라든가 좀 뭉툭하고 둥글둥글하게 그려진 뭐 신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많이 귀여움을 흔히들 느끼는 것 같고 저도 그런 걸 보고 그냥 당연히 귀엽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요소를 그림의 제 캐릭터들에도 조금 차용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좀 결이 비슷한데 아무래도 그림에 대한 그 접근성을 조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그림이라고 하고 미술이라고 하면 아직도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 막 깊게 미술품을 소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고 그런 것들은 좀만 있어도 금방 재미없어지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근데 그거를 제가 막 추구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를 조금 더 쉬운 걸 저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걸 봤을 때도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기보다는 조금 쉽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두컴컴하고 징그러운 거보다는 대중적으로 메이저한 거는 좀 밝고 귀여운 거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좀 형태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발걸음이 좀 그림 가까이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귀여움이라는 어떤 이제 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의 특징이 결국은 일종의 간략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곰돌이 푸 같은 경우는 실제 곰하고는 다르잖아요. 실제 곰은 이빨이 있고 되게 뻣뻣한 털이 있고 발톱이 있고 이게 눈도 곰돌이 푸는 더 커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되게 없애버리잖아요. 그 공격성이라고 할까요? 공격성과 어떤 보기 불편함 같은 것을 다 이제 제거한 다음에 단순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보기 편한 이미지로 만드는 게 저는 귀여움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저는 데포르메라고 불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귀여움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재밌는 건 이제 귀여움이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 사태를 슈거 코팅이라고 하죠. 좀 이제 설탕을 덮어서 귀엽게 만들어서 어떤 잔인하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기 편하고 좋은 것처럼 만드는 그런 이제 힘이 있는 반면에 저는 또 한편으로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 어떤 되게 뭐랄까요 부당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불정형성, 비정형성의 세계를 되게 잘 보여주는 방식이 또 귀여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귀여움이 이제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이미지만큼 그게 만약에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현실에서는 되게 가동이 안 되는 이미지잖아요. 그 이미지들이 곰돌이 푸는 현실에서 거달할 수가 없고 이제 우리가 그 혹시 옛날에 소닉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소닉 이미지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소닉 고슴도치 캐릭터인데 막 안에 인간 같은 이빨이 있고 되게 불쾌하게 생겼어요. 보고 있어요. 사실 현실에서 그것을 표현할 때는 그거는 되게 왜곡되고 사실은 어떤 가동 불가능한 장애적인 이미지가 사실은 귀여운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또 귀여움이 한편으로 그런 게 가지고 있는 그런 양면성, 아이러니함이 존재를 하고 되게 오히려 색의 어떤 부당함이나 색의 어떤 사실 뒤틀려 있는 것들을 오히려 표현하기에 적당한 매체라고 좀 생각이 매체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저런 이미지들 하나하나가 이제 깜찍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실제로 이것을 보는 사람 실제로 저게 되게 실사체로 그려져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잔인하거나 비정해 보이거나 혹은 어색해 보이거나 그거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 혹은 어색함 같은 것이 이 이미지를 조금 더 배가시켜주는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런 것도 좀 의도를 하신 거예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 모해화된 그런 캐릭터 귀엽게 과장되고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생략된 그런 캐릭터로 잔인함을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제 세상의 그 잔인함과 비정함을 좀 가려버리는 안 좋은 효과도 오히려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방금 이제 그런 뜻도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런 것들로 이제 잔인한 장면을 표현했을 때 소위 우리가 귀엽고 아기자기한 애들이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 간극에서 느껴지는 충격감 같은 것들을 저는 그림에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 잔인하거나 비정하거나 부정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눈 감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큰데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장벽을 좀 낮추면서 그런 눈 감아버리고 싶었던 현실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로서는 말씀 주신 그 귀여움이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는데 아까 그 드로잉 중에 혹시 드로잉 중에 있을까요? 저희 피카츄를 때리는 지우가 있었는데 그거 보고서 되게 여러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되게 이중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귀여움이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현실의 어떤 어두운 측면을 되게 쉽게 그런 데코름을 통해서 가려버리고 되게 귀여운 척하고 예쁜 것 같고 최근에 실제로 본 사례가 그 일본의 자위대 모집 포스터인데요. 그 미소녀가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막 미소녀가 바다에서 청춘을 보내는 모습을 이제 그려서 그걸 이제 자위대 모집 포스터라고 이제 한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실제 폭력 그리고 국가 이런 경찰이나 이런 데가 마스코트를 되게 열심히 활용하는 이유도 그런 어떤 친근감을 사실은 되게 위험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지만 되게 친근한 이웃으로서 남기 위해서 그걸 활용하는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왜곡시키는 것도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키모카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일본에는 이제 키모이가 기분 나쁘다고 카와이가 귀엽다예요. 그래서 뭔가 귀여움과 그로테스크가 굉장히 다 맞붙어 있어가지고 뭔가 딱 보면 귀여운데 뭔가 불쾌한, 뭔가 잔인한, 혹은 되게 쉽게 망가지고 되게 쉽게 처분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어떤 귀여움의 이미지 미학이 또 일본에 존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귀여움은 되게 쉽게 그런 잔인함이나 그로테스크함이나
아까 얘기했던 기형성하고 좀 맞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형성 같은 것이 잘 표출을 하면 또 뭔가 실제 어떤 실사적인 어떤 것보다 더 큰 어떤 위험함 같은 걸 더 발휘할 수 있고, 저런 이미지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사실 포켓몬 보고 있으면 그냥 이제 만화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그 만화 표현적으로 상처, 자잘한 상처, 특수성의 표시 그것만 있고 끝나거나 아니면 이제 HP 바 같은 거로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뭔가 연결됐을 때 어떤 대바되는 효과 같은 것이 되게 강력하게 전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작가님에게서 어떤 어린아이나 혹은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그게 더 아이러니를 좀 배가시켜주는 힘도 가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이 전시 전체가 약간 그래서 귀엽고 팝하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뭔가 잔인한 것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손예지 작가님의 작업에서는 사실 엄밀하게 엄청 귀엽다를 노리는 건 아니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되게 삶의 단면에서 되게 모순적인 순간들이 딱딱 표현될 때 그때 어떤 아이러니가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는 게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에 맞닿아 있다고 해야 되나? 생각한 것 자체가 그 그림 떠나서 그냥 사람 자체가 되게 현실적인 사고나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소재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저는 좀 무슨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들, 뭐 가상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에 큰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저는 진짜 아날로그하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현실적인 거, 그리고 내가 보면 아는 거, 어떤 되게 막 특별한 삶을 살아서 그 사람들만 향유하는 어떤 이미지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커피라던가 뭐 맥북이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일상의 즐비에 있는 이미지, 현실의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작품을 창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남이 해놓은 그런 것들을 보는 걸 또 좋아하고, 제가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에 조금 어쨌든 한 발을 딛고 있는 것 같은 작업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을 많이 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가님 작업 중에 또 좋아하는 게 박스 조각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뭐라고 하죠? 그 박스 재료를? 그냥 박스, 네. 박스예요. 저 종이 박스를 이제 이용해서 되게 현실의 물건들을 만드는 게 있는데, 제가 지난 그 선물 썼던 작업도 그런 식으로 신문 가판대를 박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작업하신 게 있으면, 저희 쓰레기통도 다 박스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뭔가 박스지만 되게 현실에 있는 것처럼 되게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의미가 있는 존재인 것처럼, 사실은 기능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작업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아이러니, 근데 현실에 있는 어떤 현실에 현실에 있는 물건들이 그렇게까지 견고하고 그렇게까지 대단하고 그러려면 또 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현실도 되게 허술하고, 사실 이 포장에 불과한 것 같아요. 아까 있었던 그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되게 스니커스나 빅맥이나 나이키 조던 같은 것들이 사실은 되게 표면들에 불과한데, 그래서 되게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되게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용도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작업들에서도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런 박스 조각 같은 거는 어떤 느낌으로 만드시는지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나는 컨셉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작업인데요. 제가 약간 이런 거에 흥미를 가지게 된 이유라고 한다면, 특히나 저렇게 막 박스를 일부러 찢어서 안에 그 박스에 골이 보이게 노출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게 견고하고 깔끔하고 멋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되게 조악하고 당장이라도 좀 부서질 것 같이 위태위태하고 열화된 현실이 이렇게 열화돼서 복제된 거라는 걸 이제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인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런 깨끗하지 않은 그냥 저거 공장에서 진짜 깔끔하게 딱 제어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라는 그 감각이 주는 게 저는 되게 개성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요새는 특히나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다 수치화되고 정량화되고 이렇게 다 컴퓨터가 통제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 딱딱 맞는 그런 깨끗한 이미지들이 많은 사회이다 보니까 더 대비적으로 어떤 허술하고 좀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 게 그대로 노출돼 있다거나 재료 자체가 뭐 되게 소위 말하는 있어 보이거나 좀 뭔지 몰라서 신비함을 자아내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 허술해 보이고 발에 정말 바로 앞에만 나가도 박스 잔뜩 쌓여있을 거거든요. 그런 이미지들로 허술하게 재현된 게 어떤 그 만든 사람의 좀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 손자국이 좀 남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 이 네모반 듯한 정량화되고 수치화된 사회에서 오히려 더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좀 더 추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현실이 되게 뭔가 다 반듯하고 어쨌든 수량적으로나 결과적으로는 좀 사실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가니까 이게 잘 돌아가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사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고 저게 되게 제곱 프린트해서 나온 것이라도 조금씩 엇나가고 조금씩 잘못 잘리고 막 너구리에 저거 두개 다시마 2개 들어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되게 유해성 같은 것들이 좀 잘 드러나고 그래서 그 허술함도 허술하지만 그래서 느낀 또 안도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계속 저는 트레이지 작가님 작업을 보면 좀 왠지 모를 위안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세상이 좀 내가 좀 엉망 같은데 이런 뭔가 삐뚤빼뚤하게 보는 게 되게 그럴싸한 채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생명력 같은 게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약간 사실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작가님 작업을 봤을 때에 좀 걸렸던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되게 아까 그 앞에 슈퍼캔디 같은 작업 같은 경우는 소위 커터 뷰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어떤 지도나 게임을 볼 때 내려다보는 구도란 말이에요. 위에서 이걸 내려다보고 그래서 우리 되게 전지적이고 동떨어진 위치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혼란이 있고 안 좋은 걸 아는데 개입할 수는 없고 개입할 의지도 사실 없는 구도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냉소라고 해야 되나? 무기력 같은 감각에 대해서 혹시 보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 처음에 이 슈가캔디 마운틴이라는 지금 8번까지 진행하는 그런 시리즈인데요. 이 시리즈를 구상하면서 말씀해주신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을 처음에 상정한 이유는 애초에 이 슈가캔디 마운틴이라는 제목 자체가 그 동물농장 소설에서 가져온 이름이거든요. 근데 저 슈가캔디 마운틴이 그 소설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 부정부패한 동물농장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이제 주인공인데 거기에 새 캐릭터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새는 다른 동물이랑 다르게 다른 데를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저 옆산에 넘어가서 내가 있는 동장과 다르게 모든 동물이 평등하고 행복한 농장이 있다, 그 산이 있다라고 다시 돌아와서 알려주거든요, 다른 동물들한테. 근데 그 농장이 있는 산의 이름이 슈가캔디 마운틴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이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반대로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러니한 이름을 붙이는 게 재밌겠다 싶어서 저 이름을 붙이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작업의 비주얼을 구상할 때
마을이 자체가 새가 보고 온 거다 보니까 마치 그거를 컨셉을 연결시켜서 새가 본 것처럼 위에서 보는 시점으로 그리면 뭐 기능적으로는 이 도시 전체를 그리기에 좋은 구도이기도 하고 그 컨셉과도 이어져 있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저 길 한복판에 있어서 내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지저분하고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 거리감을 좀 주면서 관객들에게 좀 저런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 조금 손대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것도 조금 담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저 시점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약간 본인이 그러신가요? 약간 냉소하고 싶으신 느낌인가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런 거 하는 게 어떤 손 놓고 있다기보다는 참여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무기력함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냉소로 방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는 뭐, 때도 허다한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많은 통역과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작가도 그렇고 관객도 그렇고 자꾸 이걸 그냥 보고만 있게 되는 거잖아요. 보고서 그냥 웃기다 하고서 넘어갈 수도 있고 하면은 사실 되게 소비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기도 한데 이런 거에서 이제 그래도 뭔가 어떤 저는 좀 힘이 있을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일에 그렇게 사실 손을 댈 수 없고 지금은 이 냉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사실 저는 되게 뭔가 떠오르고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거는 되게 쉽게 냉소하게 되고 쉽게 뭔가 그냥 별거 아닌 일처럼 넘기게 되는데 제가 그 시점에 섰을 때 약간 작업 앞에서 그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게 되게 뭔가 건방지구나 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으면서 좀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반성 같은 걸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사실 또 냉소 같은 거 좀 느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완전 금기되는 어떤 감정도 아니고 그런 걸 어디다가 뭐 표현을 항상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사실 대놓고 냉소할 수 있는 세계는 별로 없고 우리는 어딘가에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대리적인 해소 같은 걸 또 제공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이거 보고서 세상 원래 이렇지 하고서 그냥 넘겨버리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이거에 되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우리 앞에 우리를 다가오는 위협이나 혼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보고 또 그거와 나는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이 작품이 좀 아무리 뭔가 누군가는 어쩌면 되게 너무 그걸 남의 불행을 소재로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비판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항상 남의 삶을 되게 화면 너머로 보고 있고 그 삶에 되게 익숙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작업은 조금 더 그래도 그 삶을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작업이 냉소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하는 위기감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너무 또 친근한 이야기여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계속 내 얘기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고 좀 여러 아이러니한 지점들이 되게 이 그림이 우리가 볼 때 있어서 어떤 힘이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껴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비슷한 건데 저도 이제 그리다 보면 제가 겪고 제가 느낀 거를 할 때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버라이어티한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어떤 작업의 주제들을 채우는 게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면은
당연히 저도 뉴스에서 보고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혹은 남의 입을 통해서 접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소재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과정에서 이거는 사실은 내 얘기는 아닌데 이제 남의 불행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의 불행을 소재로 가볍게 가져다 쓰는 건가라는 얘기가 저 스스로 이제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입장이니까 고민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그 고민을 좀 의도적으로 멈췄다가 또 고민하다가 하는 중에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또 어쨌든 이제 보시는 입장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는 그런 걸 좀 경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제 타인의 삶을 이제 어떻게 보면 유머거리로 가져올 수 있을 때의 어떤 문제점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다루고 있는 비정상적 주제 같은 것도 그것과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 사실 그 경험이라는 게 뭔가 절대적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면 모든 것이 오케이인가? 또 남의 어떤 삶,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가에 대한 것이 꼭 그렇다고는 저는 말 못하겠어서 그것도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다루기 힘들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을 또 되게 양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또 있고요. 저는 근데 수리 작가님 작업 보고 있으면은 이게 색깔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되게 뭔가 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되게 뭔가 어쨌든 생각을 하고 뭔가에 집중하고 이게 이 화면 전체가 어쨌든 어떤 삶들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지배가 된 삶이든 폭력당한 삶이든 폭력하는 삶이든 그게 우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뭔가 되게 좀 뭔가 각자가 어떻게 살아나가는 그런 생명력 같은 게 되게 존재를 한다고 생각해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보고서 저거 손가락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도 되게 동등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 안에서. 그런 거기서 없을 때 그런 어떤 미학 그냥 원래 다 이러고 사는구나 싶은 느낌들을 받을 때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막 이게 완전한 냉소나 완전한 어떤 부정이나 완전한 어떤 저 사람들을 그냥 수단으로 쓴다거나 그런 느낌은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특히 이런 오늘 특히 그 8번 되게 커다란 5m짜리 작업 보면서 너무너무 많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집중해서 봤거든요. 너무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막 불편한 일들 막 이러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그냥 다 되게 사람들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그냥 우리가 결국 뭐 오늘 이제 토요일이니까 광화문 거리에 나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광화문 거리에서 굉장히 다양한 짓을 하고 있겠죠. 그런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어쩌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삶 속에서 사실은 이제 신이 보기에는 일단은 그런 뭔가 위에서 보기에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때 그것이 하지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가 지속되고 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생명력 자체가 저는 되게 그래서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 이하름님이랑 손희 작가의 대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관람객들 분들 중에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 작가님에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